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신년 특집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부분에서 지금 9번째 순서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리틀 노무현이다. 노무현의 그 정치개혁 의지를 그대로 이어받은 후계자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저 남해 군수에서 그때 행정자치부 장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 장관으로 일약 이 스타로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정치개혁의 요소마다 온몸을 던진 그 정치 행보를 해오셨는데 제가 지난 총선 이후에 처음 뵙기 때문에 처음에 선거 이야기 잠깐 물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총선에 그 특집 기획을 해가지고 한 5차례에 걸쳐서 선거 예측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도 저를 못 봤지만 저는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늘 그걸 했고 PK에서 그래도 박빙이지만 김태호 이제 두 도지사가 붙은 선거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전체에서 의미 있는 선거보다 한 10군데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 낙동강 벨트가 10개 지역구거든요. 예. 하나가 늘어서. 그래도 이제 가장 관심을 받았던 곳이 전직 경남지사 대결이다 해서 양산을이 가장 주목을 받았고 사실은 뭐 알다시피 여론조사에 대체적으로 제가 좀 잘 나온 편이었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뭐 저는 이제 후보였기 때문에 농부가 받을 탓할 수 없듯이 제 역량 부족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바깥에서 평가하기는 그 당시에 이제 수도권에서 압승을 해서 이 민주당이 200석 이상 넘게 의석을 확보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 경남, 울산 PK 유권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택을 했고 또 국정을 기대만큼 못하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상당한 섭섭함을 갖고는 있는데 민주당 저들은 뭘 잘한다고 윤석열 탄핵에 말도 안 돼 우리가 지켜줘야지. 다시 부산, 경남, 울산에서 보수가 총집계를 한 측면이 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이 종편을 도배했던 두 분의 수도권 후보들이 있었는데 저는 뭐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뛰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잘 몰랐는데 그런 분들이 계속 한 열흘간 이 유서를 도배하면서 부정적 작동을 했고 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제 평론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좀 지연 유세하는 것도 어떻게 좀 부정적으로 비치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하긴 하는데요. 저는 뭐 제가 낙동 사령관으로서 전선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할 말이 있어도 제가 아껴야 될 처지입니다. 200석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그 강한 몸부림이었네요. 예, 나는 200석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크게 작동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12번 공직선거를 했는데 11번째까지는 제가 사전에 떨어지는지 당선돼 다 알았거든요. 지난 22대 총선 양산을에서는 제가 몰랐습니다. 4월 9일 날 저녁 밤늦게 새벽에 자면서 양산 시민들이 김두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잤는데 떨어질 것을 언제 알았냐면 4월 10일 날 출구조사에 1.5%만 앞서더라고요. 부산 4회 최인호 의원은 5% 앞섰는데 졌거든요. 적어도 한 5% 정도 앞서야 뭐 1, 2% 까먹고 3, 4% 까먹고 1% 앞설 텐데 1.5% 딱 앞선다는 유수를 보고 이거는 지겠구나 느낌이 딱 왔어요 저는. 그는 실제 한 개표를 30%쯤 하니까 김태호 후보 이기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왜 그렇죠? 출구조사는 네, 뭐 막판에 워낙 많이 그 보수 쪽으로 결집을 했고 또 양산에 이제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90% 이상 투표를 했다더라고요. 총결집한 그걸 이제 여론조사는 못 잡았을 겁니다. 마지막 당일 투표 이런 여론을 못 캐치했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그때의 어떤 200석을 지키려고 했던 그 보수의 민심이랄까 결집 조기 대선에서도 나타날까요? 저는 지금 현행 상황을 외람되지만 내전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만 안 들었지 거의 뭐 물리적 내전 상태까지 왔는데 심리적 내전에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가 한 1주나 2주 후면 아마 이제 인용을 하거나 기각을 할 텐데
아무래도 그 지금 전광훈 목사조차도 헌재가 헌법 수호 기관이기 때문에 인용할 거라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왜 그럼 3.1절 106주년 기념에 20만 가까이 보수 세력들이 강화문하고 왜 이래 나왔느냐? 저는 대선을 생각하기 때문에 대선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보수가 총집계를 하고 또 진보가 총집계를 하는 진영 싸움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어느 쪽이 든 당선된 이후에 자기를 선택하지 않는 절반의 국민을 다 이렇게 모시고 가겠다고 말은 하는데 당선 대통령이 잘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갈등이 지속이 되는데 한국은 어쨌든 이념, 세대, 계급, 지역으로 굉장히 갈등이 많은 지역이니까 어쨌든 선거는 진영 논리로 싸우기 때문에 보수도 총집계를 할 겁니다. 지난 총선처럼. 그러나 이제 결과는 매우 두렵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국민들의 지성이 내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1호당이 크게 이렇게 사고를 쳤는데 그쪽이 국정을 당장 맡기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가 믿는 우리 국민을 믿는 심정인데 또 뭐 조심스럽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정치권은 탄핵 이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개헌 바람이 드디어 이제 불기 시작했습니다. 예. 불기 시작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그 의원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개헌에 대해서 주창하고 여러 세미나도 여시고 행사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임기 2년 단축과 4년 중임 분권형 개헌, 2028년 대선 총선 동시 실시 이렇게 주창하면서 이재명 대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4년 중임 분권형으로 하면 4년 해야 되지만 예. 2028년 4월 12일에 있는 23대 총선하고 대선을 동시에 하려면 예. 4년 중임제에서는 1년을 줄이는 거고 5년 단임제에서는 2년을 줄이는 건데요. 그렇죠. 저는 어느 쪽이든 지금 5년 단임제라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이 엄청난 폐해를 다 우리 국민들이 실감하고 있는데 5년 단임을 계속 하겠다면 어떤 후보든지 간에 내전을 지속적으로 갖고 가겠다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 총리 공동 국정 운영 책임제 뭐 이러면 좀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국방 예교는 대통령이 담당하고 내치는 총리가 행정 수반이 돼서 내치를 총괄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게 이 사이즈로 보나 대한민국의 뭐 경제 규모로 보나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대통령제는 대통령제인데 어쨌든 총리의 역할이 거의 뭐 내각제 총리에 준하는 역할이네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직접 그 총리를 뽑으면 훨씬 분권 강도가 센 거고 국회에서 두 분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분권 강도가 좀 약해지는 건데 저는 구체적으로 뭐 내각에 이제 장관을 해본 경험도 있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보훈부, 인사혁신처, 국정원장, 감사원장, 애국대사 이런 임명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하고 오히려 경제부처는 오히려 10개가 넘을 겁니다. 장관으로 따지면 10개 남짓되는 경제부처는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조각권을 가지고 국정운영.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투톱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게 대한민국 경제 사이즈나 미래로 봤을 때 나는 매우 바람직하다. 권력을 분산하는 게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는 계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왕적 대통령 권한에서 나온 근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혼동스럽지는 않을까요? 특히나 이제 대통령을 배출한 당하고 총리가 배출한 당이 이렇게 다를 때 그 혼란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총리와 대통령 소속이 당이 다르더라도 우리 정치가 이제 대화와 타협이라는 그리고 운영 원리가 작동이 돼서 그렇게 다른 당에서 대통령 총리가 있어도 이렇게 잘 협의하고 의논해서 공통 공약 최대 공약수를 찾는 게 정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또 만약에 지금은 이제 대통령 소속이나 직속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장관급. 그런데 이제 만약에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 수정부 역할이 나누어지면 지금 대통령 소속이나 직속이 있는 위원회가 총리실로 많이 가게 될 거라고 봐지고요. 약간 갈등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는 뭐 그런 걸 잘 해결하는 게 정치의 본연의 기능이다,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은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 직선으로 대통령을 뽑는 거잖아요. 예. 총리 선출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국회 다수당의 지도자가 맞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다른 분들은 총리를 한 명 뽑는 걸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2명 정도를 국회에서 뽑아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선택하는 안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뭐 어쨌든 간에 총리를 국회에서 뽑음으로 해서 실질적인 행정 수반으로서 그 역할이 되어지고 오히려 뭐 총리가 대통령보다 더 내치를 총괄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총리 선출이 지금 이 OR로 지금 말씀하시네요. 예. 이렇게 2명을 이렇게 국회에서 해서 대통령 임명하거나 예. 아니면 국회에서 한 명을 선출하거나. 예. 근데 그 선출하면은 암만 해도 지금 내각제에서 다수당이 어쨌든 그 연립 정부를 형성하는 이렇게 가반을 넘는 예.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1당이 지금 300석 중에서 한 130석이고 네. 뭐 2, 3, 4당이 170석 하면 2, 3, 4당이 연립 정부를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는 게 이제 내각제 그렇죠. 합의제 민주주의 정신인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지 1당에게 우선권을 줄지 그건 뭐 1당이 우선권을 주는 게 보통 내각 책임제의 간행이거든요. 네. 1당이 이제 3당이나 4당하고 소위 이제 정책 조율을 해서 연정을 구성하게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게 다른 내각 책임제의 정부 구성 방식인데 우리는 그거는 뭐 그때 사정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명칭이 이원집 정부에 거부감이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 이원집 정부에 좀 가깝습니다. 가깝네요. 이원집 지금 정부제죠. 말씀하시는 게. 예. 예. 근데 이원집 정부제가 이 프랑스가 대표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나름대로 뭐 검증을 거친 부분이다. 그 어쨌든 총리가 내정을 갖다가 총괄하는 게 좀 합의제 정치에 맞다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87 체제 때 이제 86년에 저도 청주 개원 집회에 참석해서 집시법으로 구속된 바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직선제 개헌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이제 통일주국민의 대의원들이 장충체육관의 대통령을 뽑았는데 유신 이후에 그걸 국민들이 이제 강력하게 투쟁을 통해서 직선제를 쟁취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어떤 개헌을 해도 국민으로부터 해소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상징이기도 하고 국가 원수고 국방외교 이런 걸 담당하게끔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선출해서 사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투톱으로 하는 게 지금 시대 흐름에 맞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 강원대 교수는 저희 인터뷰에서 예. 그 뭐 좀 유명한 정치학자잖아요. 예, 서울대 교수 강원대 예, 교수님.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금방 말씀하신 대통령과 총리의 어떤 이 영역 구분, 국방 외교 뭐 이렇게 하고 나머지 내정은 이제 총리가 한다는 부분들이 구분이 상당히 좀 지금 이 중복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죠. 외교와 경제가 결합 안 되는 외교가 없고 국방도 마찬가지고 예, 예산하고 달려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 국방은 대통령 이게 이래 되면 이거 어쨌든 구체적인 정책 집행에서는 이건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상당 예. 그래서 이제 그 강 교수가 하는 이야기는 국정은 예를 들면은 총리가 이 운영을 한다. 그러면서 국회 해상권이라든지 네. 그 이제 본인이 이야기할 때는 그 총리를 대통령 임명하는 그걸 말하더라고요. 예, 이게 예. 2명을 뽑아가지고 대통령 임명을 하는 그 아까 그 방식을 말하던데 그래 되면 대통령이 이미 거기서 권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리고 국회 해상권을 갖는다면은 견제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외교 국방과 구분할 수 있는 내정이라는 게 지금 요즘 시대는 안 그렇기 때문에 국정 전반을 총리가 하는 이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엄밀하게 한다고 따지면 책임 총리제라는 게 사실은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워낙 이제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택됐고 지금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근데 주권 재민의 공화국의 원리에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정당성이 많이 결여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더 단핵 국면에서 한덕수 총리 어떤 나라는 대통령이 거리에 있을 때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의장, 상원의장이든 하원의장이
선거권을 갖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는 일단은 국무총리 돼 있고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지금 개련이 생기면 임명직으로 온 부시장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주권민주공화국의 원리로 보면 시장군수구청장 거리가 생겼을 때는 시군구 의회 의장님이 갖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저는 싶어요. 그리고 예산을 예를 들면 이제 예산을 총리 산하에 기재부 총리 산하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럼 대통령이 담당하는 우리 국방 예산 1년에 60조 좀 넘는데 이 컨트롤을 누가 할 거냐? 국방 외교는 특히 대통령이 한다면 그래서 강원택 교수가 말씀하시는 책임 총리제 정도 되는 국회에서 뽑으면 이게 옛날 총리, 의전 총리나 뭐 대독 총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 그래도 국민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좀 더 따지면 서열 1위고 위에 있고 굳이 그날 나면 6대4 정도로 하면 오히려 그런 혼란스러운 부분을 좀 피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 개헌안의 구체적 내용까지도 다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겁니까? 최근에 제가 헌법 개정 제안서라는 책을 하나 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 안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대통령 4년 중임제, 뭐 결선 투표제. 지금은 이제 국가 법률이고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게 조례잖아요. 예. 근데 저는 자치 법률로 해서 소위 국가 법률과 자치 법률이 좀 동등한 정도로 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감사원은 이제 국회 소속으로 변경을 하고 예산 법률주의를 확실하게 해서 지금은 예산 법률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이제 세수가 덜 거쳤다 이거 작년에 지방 정부에 대한 교부세를 엄청 중앙 정부에서 안 줬습니다. 그렇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방 정부 시장군수구청 시도지사 애를 먹었는데 예산 법률주의가 되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 통과된 법률에 기초해서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에 해운대구에 얼마를 줘야 되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소위 그 예산 법률주의도 제가 도입을 하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생명권, 국민 기본권 강화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여튼 다양하게 이렇게 영토 조항 같은 경우도 지금은 대한민국 영토는 이제 한반도가 그 부속도서를 한다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이제 논란이 되는데 통일되기 전까지는 지금은 휴전선, 뭐 NLL 문제도 되지만 휴전선을 경계해서 우리 영토 조항을 좀 우측으로 좀 넣었습니다. 통일되면 사실은 이제 그러면 이 헌법상으로 보면 개마고원이고 평양시가 다 우리 영토로 돼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주권이 미치지도 못하고 우리가 뭐 조세권을 갖고 평양 시민들은 세금을 거두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유엔에 70년에 동시 가입하면서 두 개가 나라인데 그렇죠. 특수한 한반도 사정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점들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헌법을 바꾸기 어렵잖아요. 갱성헌법인데 예. 또 옛날에는 국민들이 직접 개헌에 대한 국민 발언권이 있었는데 지금 헌법이 없어졌거든요. 87체제 유신 때부터 없어졌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국민들이 다수가 서명을 하면 헌법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국민 발언권도 넣어놨습니다. 자, 지금 크게 보면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 이 부분들은 합의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어떤 권한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건데 예. 제가 볼 때는 그건 얼마든지 서로 예? 이렇게 논의 협의해서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오히려 문제는 시기인 것 같아요. 시기. 이 개헌을 언제 하느냐 이 시기가 지금 이제 개헌의 제일 큰 걸림돌 아닌가 싶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8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87년 전 우리가 이제 87체제 헌법을 만들 때 제 기억에 8월 20일인가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헌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200몇 명이 찬성을 했죠. 그리고 이제 10월 27일에 국민투표를 해서 당연히 통과가 되고 12월 19일에 이제 대선을 해서 노태우 1로 상김해서 36% 정도 얻어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때는 총 4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탄핵 비상계엄에서 한 2달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만약에 이제 3월 14일에 헌재에서 인용이 되면 4월 14일, 5월 14일, 60일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세하기는 힘들어도 이제 아까 김동용 민주협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원 포인트 개헌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뭐 지금 이제 국회 일당의 지도자인
이재명 대표가 지금 동의를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내란 세력을 제압하는 게 우선이지 개헌이 중요하지 않다. 개헌 이야기를 하면 블랙홀이다 이러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오히려 일당이 이재명 대표 개헌을 주도하면 계획 드라이브를 걸면 오히려 대통령 당선되는 데 유리하고 또 지금 이 사단이 난 게 5년 단임이라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기인한다고 봐야 되는. 물론 그 제도만의 결과물은 아니지만 그렇게 본다면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 시기에 그 국가 운영 원리인 헌법을 바꾸지 않고 언제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 본인이 또 4년 전에 대선 후보를 할 때 내가 대통령 당선되면 4년만 하고 1년 임기를 줄여서 4년 중임제 개헌을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인터뷰를 보니까 제가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 내가 왜 개헌에 대한 생각이 없나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헌재에서 인용이 되는 순간 개헌을 치고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이란 게 그 헌재에서 이 선고할 때 예. 그때까지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예, 그 다음에도 지금이란 말은 조금 예, 그럴 겁니다. 예. 이 워낙 국민적 열망이 강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당 최고위원들도 다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당 대표의 생각이 그러니까 아무도 뭐 거기에 토를 달지 않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재 선고 이후에도 지금은 내란에 집중할 때다. 개헌 같은 경우는 블랙홀이 된다. 이야기가 지금 그래도 헌재 탄핵 인용되기 전까지 이야기 전까지겠죠. 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 말을 하고 그러면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인데 조기 대선 국면에서 결국은 개헌 문제 어쩔 거냐 이게 대해서 다 답을 내야 되잖아요. 예, 대선 후보는 다 답을 내놔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되면은 이재명 대표도 대선에 나올 것이 명확한데 그럼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아마 그러네. 현재 선거와 동시에 내려놓는다고들 해요. 네, 그래 그거를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갈지 예. 비대위로 갈지를 지금 의논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것까지는 저는 못 들었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그냥 선대위 체제로 갈 겁니다. 곧 선대위 구성이 되겠죠. 그게 이제 비대위가나 비대위에서 그 바로 대행이 이제 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선대 이 선관위 구성이겠죠. 예. 아마 그렇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 비대위 원내대표가 선거를 비대위원장을 맡더라도 이제 곧 본선이 될 때는 이제 또 훨씬 더 좀 범위를 넓혀서 선대위 체제를 갖추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는 하나의 그 후보 주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내란을 어쩌고 뭐 블랙홀이 어쩌고 뭐 이런 말 할 이제 이 처지도 아니다 이거죠. 아마 뭐 모르긴 해도 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 국민의 요구와 이해에 답을 안 하는 대선 주자가 있을 수 있나요? 아마 뭐 민주연구원에 공식적으로 지시하시지는 못하더라도 또 이재명 대표를 개인적으로 보좌하는 팀에서는 충분하게 개헌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답도 다 내고 있을 겁니다. 제 네, 생각에. 그렇게.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내란의 진압에 집중할 때다는 것은 맞는데 그게 왜 개헌의 공론화하고 배치되는 건지 예, 왜 그게 블랙홀인 건지 예, 그래서 나는 개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예. 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이제 보십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선두주자고 쭉 이렇게 좀 언론 역사를 보면 개헌에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선 당선 확률이 높은 주자들 쪽에서 주로 반대를 하더라고요. 이제 5년 정도가 단임인데 결코 긴 시간 아닌데 이걸 뭐 바꿔 가지고 언제 일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면 개헌한다 했지만 안 하는 이유가 재임 중에 국정 추진할 동력이 이제 떨어지고 그때는 정말 블랙홀이 되고 또 야당에서도 오해를 하기 때문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뭐 가장 근접해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진심 알 수는 없고 정말 탄핵 인용되면 한번 어떤 입장을 갖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만큼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이야기겠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기 대선이 어떻게 흘러갈지 만들어질지도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만 뭐 목매달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예,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 개헌의 공론화와 지금 국회에서는 개헌 특위가 구성돼 있어요. 예. 이게 그리고 어제도 보면은 서울역에서 헌정회 등등 많은 분들이 그 추운 날씨에도 서울역에서 서명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미룰래야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건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이 개헌 과정이 진행돼야 된다 보십니까? 저는 뭐 예를 들어 지금은 내란 제압이 우선이다 하지만 내란 제압을 뭐 민주당이 내란 세력을 제압합니까? 현재 이미 충분하게 심리가 끝난 최후 진술까지 끝나 있고 현재가 이제 헌법 수호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뭐 8인이다 인용에 그 인용에 동의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만장일치. 만장일치로 저는 인용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제 헌법재판관을 보좌하는 헌법연구관들이 재판연구관들이 한 4~5명씩 있는데 그분들이 사초를 쓰는데 뭐 그 역사잖아요. 자기 뭐 손손자들이 다 볼 텐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이렇게 썼다 하면 헌법재판관 헌법연구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글을 쓸 수도 없고 제가 뭐 헌법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기각 사유를 쓰기 어렵다 그럽니다. 왜? 명백하게 윤 대통령께서 그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용이 될 거라고 봐죠. 인용이 되면 뭐 그 사기 권력 구조를 비롯해서 개헌에 대한 내용을 내놓지 않을 수 없고 아마 어떻게 보면 개헌이든 또 국가 경영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낙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개헌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낼 거라고 봐집니다. 근데 그 몇몇 분들은 원포인트 개헌을 예. 이야기하면서 조기 대선 실시와 함께 예. 그 국민 투표로서 하자 예.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의견들은 대선 주자들이 그 개헌안을 갖다가 이 당선되면은 예. 국회와 국민들의 그 의사를 물어서 예. 논의 과정을 거쳐서 지방선거 때 그때 합의된 개헌안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한테만 그냥 이 후보 시절에 맡기면 하겠다 해놓고는 된 다음에 아까 예.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과정을 통해 그동안 안 해온 게 우리 역사잖아요. 예. 예. 그래서 분명하게 시기를 못 박아야 된다. 예. 시기를 국민한테 약속을 하고 또 필요하면은 국회 개헌 특위에서 이 후보들이 그걸 받아서 공동 서명식을 하든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지금 못 믿거든. 예. 대통령 다 한대 놓고는 안 했으니까 예. 못 믿으니까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뭔가를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시기를 지방선거 1년 뒤잖아요. 1년 뒤에 그 전까지 개헌안을 국회에서 마련하고 예. 그때 국민투표를 하되 이게 이제 4년 중임제로 되면은 대통령 임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임기에 대해서는 임기 단축해서 3년으로 못 박자는 의견이 있고 그걸 다음 대통령한테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된 사람한테 임기는 나는 임기를 오히려 못 박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의견들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임기를 못 안 박으면은 개헌을 하더라도 임기 5년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랑 총선하고 총선을 지나서 지방선거랑 맞추면 되니까. 예. 그때는 2030년이. 2030년. 예. 2030년이 지금 대선하고 이거 같이 있는 시기잖아요. 대선하고 지방선거하고 같이 있는. 같이 있는. 그러니까 예. 총선하고 맞추느냐, 지방선거와 맞추느냐. 나는 뭐 어떤 쪽을 맞춰도 한 게 없다고 보고요. 아마 김경수 전 지사께서 그런 시간표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충분히 준비를 해서 지금 방금 대표의 말씀한 대로 그렇게 세약을 하고 국회 개헌특위에서 압박 좀 구속력 있게 정리를 하고 실제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방식도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그 국민적인 개헌의 열기와 요구를 모은 어떤 부분들이 지금
여러 부분에서 그 폭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의원님께서 여기서는 뭐 특별히 맡으신 조직이나 역할이 있습니까? 저 범국민 개헌 추진 운동본부에 예. 제가 상임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서울역 집회에도 마이크를 받았고 오늘 국회에서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빠른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범국민 개헌 서명운동. 개헌 서명운동. 우리 조직들이 자치분권 조직들하고 네. 결합을 해서 꽤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는 어떤 조직들이 참여하고 있는가요? 자치분권 전국연대분들도 많이 있고요. 네. 또 민부정책연구원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싱크탱크라 할까 뭐 이런 조직도 있고 제 또 팬클럽이라고 하는데 숫자는 두드림도 같이 하고 있고 아니면 이게 다른 부분들이 뭐 헌정에도 이게 같이 해요? 그 헌정회를 비롯한 지금 개헌 단체들이 지금 한 6, 7개 같이 하고 있죠. 지금 헌정회 주관 행사에 다 그 인력 동원들은 우리 조직에서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서명운동 하는 조직에 여러 단체에서 실무자들 파견해서 하고 있거든요. 어제 서울역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뭐 개헌에 대해서도 다른 하실 이야기 계십니까? 저는 뭐 이제 개헌이 시기가 적절하니 굉장히 논란이 있지만 이미 이제 윤석열 대통령 계엄이 8.7 체제와 종식을 선언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7공화국을 여는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죠. 이제 새로운 공화국의 국가 운영 원리를 담은 게 개헌이고 양당제라는 이 첨예한 대립 때문에 우리 정치가 이제 국민으로부터 참 질시의 대상인데 이 다당제 구조가 가능하게끔 중대선거구로 바꿔줘야만이 다당제가 가능하고 다당제 일대 국회가 생산적으로 활동할 수 있거든요. 13대 국회가 증명했지 않습니까? 네. 1로 상임 시절에 민자당, 평화, 민주당이 아니라 민정당. 민정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공화당, 네. 김종필 총재, 김영삼, 김대중 총재, 그때 박태준, 어쨌든 그래 그 13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상임위원장도 배분을 하고 그야말로 사당 체제니까 대화와 타협이라는 원리가 작동이 됐죠. 지금은 양당제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국회 헌정의 선배님들이 다 그때가 가장 좋았다고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당제 구조가 가야만이 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종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방금 인사 말씀 그 국회에서 인사 말 했습니다마는 법률에 의해서 선거법에 의해서 국회의원을 뽑지만 그 선거법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구성하는 법이기 때문에 헌법보다 더 중요하다. 헌법만큼 중요하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 대구 경북이 25대 0이잖아요. 강주 전남부 28대 0이고 수도권 보면 이제 경기도만 60석인데 우리가 전체 얻은 득표가 작년 총선에 54%인데 국회의원 60명 중에 53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54%만 35명 해야 되는데 부산은 또 역으로 그렇고요. 부산은 한 7명, 8명 해야 되는데 전재수 의원 1명 하고 있잖아요. 우리 작년에 부산에 18 후보들이 얻은 평균 득표 43%인데 국회의원 1명만 배출했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 민심 반영한 그 비례대표제 확대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안 된다라는 여론에 정치권이 굴복했고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준자가 붙으면서 또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민주당이 21대 위성정당을 사과해놓고는 또다시 22대 때도 위성정당을 했어요. 잘못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진전을 하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하고 또 지금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양언제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언제니까 수도권의 비중도 높고 46분의 비례대표도 다 수도권에서 잘 나가는 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속칭. 이러니까 지방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법안들이 계속 세에서 밀립니다. 그래서 저희 그 지방을 대변할 수 있는 지방형 그 상원제를 도입하는데 지금 비례대표 그 46석 플러스 한 4석 더해서 50석은 300명 중에 50석은 상원으로 구성하고 250석은 하원을 구성해서 양언제도 도입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 원칙 성상은 다당제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 양당 분들이 다 그 양당의 적대적 공존이 우리 정치를 망치고 있다. 다 동의해요.
그런데 막상 선거제를 바꿀 시기에 오면은 소선거구제를 갖다가 결사적으로 이렇게 그 사실은 이 작년 초에 아니 재작년 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말했어요. 예. 그런 기억이 나요. 아니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그 당시는 득표율 8% 차이가 엄청난 의석수의 차이가 났잖아요. 예. 작년에는 5.4% 줄었어요. 줄는데 차이는 더 났어요. 예. 그게 바보가 아니라면 이거는 최소한 중대선거구제로 바뀌어야 수도권에도 자기들이 의석이 생기고 예. 이러할 건데 이게 뭐 영원하면 차치하고 예. 의석수가 지금 절반 이상이 수도권이잖아요. 예. 그럼 수도권에서 자기들이 지금 원사이드 돼버렸는데 예. 그걸 중대선거구제로 하면 커버가 되잖아요. 예. 그래 놓고는 작년에 선거제 개혁할 때는 거기 그 최영도 의원이 간사였어요. 예. 경계특위. 예.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마산이니까 자기는 소선거구제가 뭐 해피하죠. 그렇지만 정치개혁 차원에서는 이게 이 일당으로 원사이드 되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를 대통령도 그전에 꺼냈고 예. 그런데 마지막에 되니까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돌아가 버려. 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서로 이게 이제 협잡을 해서 기득권을 누리니까. 그래서 본인도 모르겠다. 이게 왜냐면 자기는 뭐 해피한 거지 마산이니까. 그런데 이 수도권은 안 그런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특히 이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법은 네. 정말 1년 전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1년 전이 아니라 뭐 2달 전에도 마무리가 안 되고 그 마지막에 그냥 적절하게 타협을 해서 그렇게 해버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오랜 관행인데 1년 전에 확정해야 된다 선거구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선관위에서 권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금 양당제가 국민들을 참 피곤하게 하고 하모니 국민들이 정치 불신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래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이걸 극복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헌도 하고 선거법도 바꿔서 다당제 가능하게 해야죠. 사실은 인천인 제가 알기로 14개 선거구에 12개 우리 민주당입니다. 2석, 60석, 53석, 6석, 이준석 개혁신 1석. 그러니까 53석, 7석 이렇게 돼 있다고요. 서울은 좀 강남 3구가 있고 뭐 용산도 건영세도 되고 마포에 뭐 조정훈도 되고 이렇게 해서 서울은 좀 많아요. 하여간에 저는 이번에 대선 공간이란 게 한 나라의 그때까지의 모든 그 역사와 성과를 갖다가 점검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것을 갖다가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네, 이게.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정치 개혁은 딴 거 없이 지금 현재 양당제를 타파하고 다당제로 어떻게 가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 각 후보들이 안을 내놔야 돼요. 그리고 요구할 겁니다. 실천적인 안과 이걸 확실하게 약속하는 어떤 근데 국회의원들은 다 아는데 즉 국민들은 아직까지 이 망국적인 양당제가 지금 오늘의 진영 대결과 이거를 그 가져왔다. 제가 보면 멀쩡한 친구인데도 이 경험하고 나서 그 용산 가서 이렇게 사진 찍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예, 간혹. 그걸 보면 참 가봐 저 친구는 무슨 생각으로 저기 서 있을까. 이게 지금 국힘에서는 어쨌든 건물이 합세하지 않으면 다음이 없는 거예요. 김상국 의원 보십시오. 예. 자기가 이 도당 위원장직도 내놓고 지방 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당협을 같이 하는 지방 의원들이 탈당 요구를 하고 있고 뭐 그렇다잖아요. 예. 이게 전부 다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김상욱이 정말 나쁜 일을 했다고 이 해당 일을 했다고 생각할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알 거는 다 안다고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영 대결 이게 그 뿌리가 바로 저는 양당제고 그게 우리 선거법 소선거구제 이게 기인한다 보거든요. 동대구역 집회에 네.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네. 이제 탄핵 반대하는 집회. 그게 특히 언제 다 나왔을 거야. 대구 경북위원들이 꽤 많이 참석한 게 사실 이제 이 표를 얻고 사는 국회의원들이 지역 국민들의 의식이랄까 민심을 반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나갔더라고. 어떻게 보면 이 공화국을
어쨌든 말아 먹으려고 했던 게 계엄이고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당연히 계엄 해제는 뭐 동의했지만 탄핵은 반대한다는 게 우리가 동의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계엄은 당연히 해제되는 게 맞지만 윤 대통령을 탄핵하는 거는 가하다 뭐 이런 표현인데 그것도 일반 상식적인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나 아니 권 대표도 자기가 국회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 계엄 해제 투표장에 안 나갔을 거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 상식으로는 참 정말 반하는 말씀인데 또 국힘 지지자들한테는 좀 필요할 수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